AWS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송주영이고요. 오늘 1년 부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마이그레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지금 최근 1년 동안 마이그레이션 업무만 지금 온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 직장은 삼성전자에 있었어요. 삼성에 있었을 때 삼성 녹스랑 삼성 스마트띵스랑, 삼성 스마트띵스는 동시 접속 기기 1000만 대 이상의 IoT 플랫폼이고요. 삼성 어카운트는 사용자 9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죠. 이거를 전부 다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했었고, 처음부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올렸었고요. 지금 BNX에 있는데, BNX는 빅히트 그룹 소속이에요. 빅히트 그룹은 방탄소년단 소속사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한 번 설명해야 되니까, 방탄소년단이 너무 거대해서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샵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서비스 얘기고, 저는 2012년도부터 AWS랑 AWS 써왔는데요. 제가 참여했었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베스트 프랙티스로 많이 나갔었어요. AWS 리인벤트에서도 나갔었고, AWS 서밋에서도 나갔었고, AWS 컨테이너 데이에서도 첫 1회에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AWS 리인벤트 This is my architecture도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었고, 스마트띵스가 리인벤트에서 2번이나 발표 나갔었고, 금년 서밋에서도 삼성 어카운트 마이그레이션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발표 시작 전에 항상 인게이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AWS를 가장 오래 하고 고도화하고 그렇게 써오고 있어요, 현재.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버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장에서 70장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기술적 자세히 상세한 거는 설명 못 드리니까 중간에 막 잘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진행했었던 걸 얘기하면은 9억 명 사용자 멤버십 서비스를 제가 마이그레이션 했었죠.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 나서 이것도 1년 전에 만들어진 서비스였는데 그것도 마이그레이션을 다 했었어요, 금년에. 오른쪽 거는 한 2개월 반 정도 걸렸고 왼쪽 거는 한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서비스죠. 여기는 이제 엄청난 글로벌 서비스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엄청난 글로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고 나가는 중인 거죠. 자, 그러면 데브옵스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제 발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데브옵스를 얘기하면 컬처이고, 오토메이션이고, 매저먼트고, 쉐어링이고, 파일업이라고 해요. 위에 거 3개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위에 거 2분이 얘기하시는 거고, 맨 밑에 거는 제가 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죠. 자, 컬처부터 설명을 드리자는 거죠. 자,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다른 연관 자료를 보자는 거죠. AWS에 제 발표 자료는 AWS 리인벤트에서 나왔었던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AWS 리인벤트에 2016년, 17년, 18년을 참여했었어요. 금년에도 웬만하면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2016년 리인벤트에서 발표 나왔었던 건데, AOL이라는 엄청난 큰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죠. 뭐 통신사, 방송사, 뭐 광고 뭐 이렇게 왕창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1983년도부터 했었고, 이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2010년도부터 했었다는 거죠. 저희가 전통적인 아키텍처 대부분 다 3티어로 아키텍처를 하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갔다가 이 모양으로 다시 바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온프리미스의 한계도 있고, 트래픽을 못 감당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버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의 항상 시작은 계속 실패하고 다시 하나 성공시키고 계속 실패하고 성공시키고 하는 과정이에요.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유는 기술 부채들을 정리하기 위함인데, 그 기술 부채가 파악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연속하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팀을, 당연한 얘기지만 뭐 디벨롭먼트 사이클을 높이고 애자일 프로젝트로 하고 커뮤니케이션 레이어를 없애고 매뉴얼 스텝도 없애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죠, 마이그레이션 보통 할 때.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을 하러 들어간다면 이건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오픈된 서비스 뭐 이런 거 다 똑같죠. 사람이 누가 하는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떤 팀인지, 어떤 회사인지,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서비스가 커머스 서비스인지, 커뮤니티 서비스인지, 멤버십 서비스,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보죠. 그리고 도구를 뭘로 할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리더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서비스를 하면서 누구 말을 따라하고 누가 리딩하지 못해서 못 정하게 되면 굉장히 이거 고민했다가 저거 고민했다가 막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뭐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비용이죠. 비용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까지 쓸 거야? 우리가 사용 솔루션은 어디까지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겠죠. 그리고 조직이랑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도구를 기술이 난지,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지, 편의성이 높아진지 그런 거 트레이드오프 하죠. 일정이 변경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지켜야 할 만한 일정인지 이런 것도 준비하죠. 데브옵스 툴즈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난 그냥 제가 나열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을 쓰는데 제가 작년 발표, 재작년 발표에 계속 재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라폼, 패커, 깃랩 CI, 서클 CI, 뭐 트래비스 CI부터 젠킨스부터 제가 웬만한 거는 대부분 다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 왔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프로젝트에 잘 녹여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오토메이션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기술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적 데브옵스 엔지니어에서 고민하는 거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장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어카운트, 시큐리티, 액세서빌리티, 시큐리티 밑에 하나 더 적었지만 어카운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거는 다 포함이에요. AWS 어카운트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각종 솔루션들의 어카운트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리눅스 서버에 접속할 때 어카운트를 어떻게 할지, 액세서빌리티 어떻게 할지, 시큐리티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계속 잘 정리해서 이걸 이론으로 정립화 시켜놔요. 그래서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했었던 자료인데 랜딩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딩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영역이죠. 뭐 컴피그하고 시큐하고 뭐 베스트 프랙티스의 베이스존에 맞춰서 뭐 저쩌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죠. 스타팅 포인트. 개발과 그리고 마이그레이션과 다양한 거에 그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 멀티 어카운트, 뭐 굉장히 막 멀티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AWS 어카운트, AWS로 서비스를 준비하시거나 애저를 쓰시거나 구글을 쓰시거나 가장 첫 번째 접근은, 자, 그럼 우리가 어카운트 몇 개로 가져갈 거야? AWS 어카운트 뭐 대부 나누고 스테이지 나누고 로드테스트 나누고 프로덕션 나눌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하고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해야 되죠. 이런 게 전부 다 시큐리티와 연결돼 있죠. 참고로. 자, 중간에 자료를 떼온 건데 이게 AWS에서 보통 얘기하는 어카운트 관리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제 엔터프라이즈한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이제 AWS의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AWS 데브 어카운트도 있고 프로덕션, 그리고 뭐 여기는 시큐리티 해서 굉장히 나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무조건 나누는 게 좋아? 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과 성격과 현재 개발자의 수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수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정도 나누는 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가 작업량도 적당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나누는 게 AWS ID 어카운트 하나, AWS 릴레이 어카운트, 프리프로드, 프로덕트, 그리고 시큐리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AWS ID는 어카운트 액세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시작이죠. 모든 개발자, 리드온리, 뭐 마케팅, 데브옵스 엔지니어, 오퍼레이션, 어떤 엔지니어든 AWS ID라는 어카운트에만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그리고 릴랭이라는 어카운트는 릴리즈 엔지니어링이죠. 보통 이제 CI 툴이라든가 CD 툴이라든가 각종 툴들을 저쪽에다가 모아놓기 시작했죠. 그럼 프리프로드는 저희한테 프리프로드는 데브 스테이지 로드 테스트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프로덕션은 프로덕션이고 시큐리티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이죠. 왜 어카운트를 나누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뭐 굉장히 복잡한 이유와 다양한 이유가 많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프로덕션까지 가는 목표까지 프로덕션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을 일치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개발해서 올렸었던 거, 스테이지에서 올렸었던 거, 로드 테스트에서 올렸던 거, 프로덕션에 올렸었던 거 모두 다 같은 프로세스와 같은 일치를 주기 위해서 AWS 어카운트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데브 VPC도 나눠져 있고, 스테이지 VPC도 나눠져 있고, 로드 테스트도 나눠져 있고, 프로덕션도 나눠져 있겠죠. 거기다 곱하기 각 리전도 나눠져 있겠죠. 데브에도 뭐 US 이스트 데브, 뭐 EU 웨스트 데브, 스테이지도 똑같이 데브 있고, 로드 테스트는 보통 리전 하나만 두죠. 로드 테스트니까. 그리고 프로덕션도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는 전 세계 이제 3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했었고, 지금 서비스는 2개 리전에서 이제 확장 중, 2개 리전까지 이제 확장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로그인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AWS ID 어카운트 발급은 다 AWS ID를 통해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개발자든 데브옵스 엔지니어든 그게 CEO부터 모든 사람까지 다 여기서 개발을 하죠. 개발이 아니라 ID를 발급하고 여기서 어슴 롤을 이용을 해서 AWS의 어슴 롤이라는 거는 그 권한을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릴레이에 접속하고 어떤 사람은 프리프로드, 프로덕션, 시큐리티까지 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그레이션과 기술 부채는 사실 기술 부채 때문에 보통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왜 마이그레이션을 하냐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 왔지? 혹은 새로운 팀이 합류됐으면 과거의 팀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왔지? 추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인프라스트럭처를 테라폼을 사용해서 코드화하고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 애조 코드, 디플로이먼트 애조 코드, 제가 항상 얘기한 건데 에브리띵 애조 코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코드로 다 정의가 돼 있으면 그걸 누가 했는지, 추적 누가 했는지, 뭐 했는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통 나누고 있어요. 데브옵스가 2개, 디벨로퍼도 2개, 뭐 시큐리티 엔지니어, 리드 온리, 뭐 특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나누고 어슴, 그 안에서 어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드로 보면은 어떤 유저가 어떤 권한을 가질지 다 권한을 미리 다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니어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데벨로퍼 블랙으로 추가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디 하나 추가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그룹핑을 다 가지는 어카운트가 다 나오게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카운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서버에 우리가 리눅스 SSH를 접속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시작 전과 혹은 지금 못 쓰는 거와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고민했었던 건 딱 2가지였어요. 그라비테이셔널 텔레포터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오픈소스도 제공하고 엔터프라이즈도 제공해요. 그리고 AWS의 세션 매니저라고 최근 작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장단점이 뭐냐는 거죠. 뭐 오디팅 해줘, 세션 레코딩 해줘, 사용하기 쉬워, 만들기 쉬워, 가격은 어때? SSH 컴패터빌리티에 왜냐면 포트 포워딩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P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웹에서 SSH 접속할 수 있어? 둘 다 되거든요. AWS 세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SSH를 각 그 줌에 있어서 이런 그 접근 제어 솔루션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쉬운 솔루션이에요. 정말 너무나 쉽고 인스턴스의 특정 에이전트와 특정 권한만 주면 AWS의 권한과 매핑돼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럼 둘 다를 사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다 코드로 다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포트인데 이 텔레포트라는 솔루션은 프록시가 있고 어스가 있고 뭐 어스 서버가 있고 각 노드의 에이전트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두 다 코드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테라폼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안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테라폼 어플라이를 치게 되면 각 설치부터 설정까지 전부 다 딱 싹 진행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코드 VPC 기준으로 나누니까 이거를 개발 용도로 쓸지 혹은 프로덕션 용도로 쓸지가 이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랭귀지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키텍처고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하니까 인프라스트럭처 AWS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하냐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이거의 기반은 앱이 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랭귀지 뭘로 만들어졌어? 지금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어요. 저희 팀은. 스프링 부트의 장점은 자르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은 사실 자바를 쓰든지 파이썬을 쓰든지 고를 쓰든지 상관없이 CI/CD는 구축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럼 이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대부분 코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코드는 GitHub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CI를 뭐 트래피스 붙이든 뭐 젠킨스를 붙이든 뭐 이것저것 붙여서 뭐 이렇게 각종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죠. 문법 검사도 뭐 할 때도 있고 뭐 테라폼을 어플라이 시켜주기도 하고 뭐 해야죠. 그리고 AWS 리소스를 만드는 것도 뭐 오토스케일링 그룹 EC2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정의를 하게 돼 있어요.
퍼블릭 서브넷을 어떻게 가져갈 거야, 프라이빗 서브넷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걸 다 코드로 정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키텍처링 할 때 이번 특별히 넣어봤어요. VPC를 만드는데 VPC 몇 개를 만들 거야 고민도 있지만, 그럼 그 안에서 서브넷을 몇 개로 만들래? 이런 고민도 다 같이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AWS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각종 막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건 2016년도 자료인데, 과거에 존이 이렇게 있으면 왕창 만들었었어요. 이 서브넷은 무슨 용도, 이 서브넷은 무슨 용도. 이렇게 잡힌 이유는 사실 CIDR을 구분해내기가 24비트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왕창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저렇게 하면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많아진다는 건 결국 관리가 힘들어지고 코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눠보자는 거죠. 퍼블릭 서브넷 각 존별로 하나씩, 프라이빗 서브넷 각 존별로 하나씩, 필요하면 하나씩 더. 그리고 대부분의 인스턴스는 퍼블릭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대역을 좀 더 크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4096개씩 잡아놓고 쓰고 있어요. 프라이빗 서브넷 3개 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라이빗 서브넷 6개, 3개는 DB 용도. 나머지 외 모든 프라이빗 서브넷은 다 나머지.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건 이제 바스찬 서버나 아주 미니멀하게 쓰는 EC2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역시 이 부분도 다 코드로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AWS VPC의 구성 요소를 보면 VPC가 있고, 라우트 테이블이 있고, 라우트 테이블에 속해 있는 서브넷이 있고, 인터넷 게이트웨이 있고, 나트 게이트웨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코드로 다 정의를 해야죠. 얘가 최근에 AWS의 서울 이전, 자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WS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망한데요. 애저도 써봤습니다. 네. 애저도 써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더불어 이거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 멀티 클라우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멀티 클라우드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AWS만 쓸 거야?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AWS에서 애저로 뭐 GCP로 바꾼 일이 있으면 통째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지, 뭘 굳이 하나씩 써, 이런 입장인 거죠. 굳이 애저에서 아마존으로 너 못 넘어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너 뭐 AWS에서 구글로 못 넘어갈 수 있거든요. 사용자 9억 명짜리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뭐 그런 솔루션 마이그레이션 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단기별로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AWS의 라우터 PPT3를 쓰면서 EC2를 먼저 다 GCP로 옮긴다든가, 나머지 데이터 섹션들은 S3를 대체할 뭐 블럽 스토리지 같은 건 애저에 쓴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거의 기반은 사실 모든 부분이 코드로 정의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 추적 가능하고 뭐 하니까. 자, 그럼 CI/CD를 어떻게 써볼 거냐인 고민을 하죠. 특히 CI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CI 개발자들도 많이 쓰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쓰니까. 저는 젠킨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젠킨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없이 다 쓰고 있어요. 물론 깃랩 CI도 써봤고, 젠킨스도 써봤고, 트래비스도 써봤고, 서클 CI도 써봤어요. 자, 과거에 젠킨스를 했을 때 저는 아키텍처를 이렇게 같이 구성했었어요. 저희 팀원들이랑. 젠킨스를 그냥 인스톨해서 쓴 거는 사실 5분 안에 뭐든 다 끝날 일이지만, 젠킨스를 그럼 고도화해서 쓰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젠킨스, 저희 팀 과거만 젠킨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너가 이 젠킨스를 얘기하면 모든 데브옵스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끝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노트에서 나왔었던 AWS의 파게이트도 넣었었고, AWS의 ECS도 넣었었고, AWS의 EFS 솔루션도 넣었고, 슬레이브는 전부 다 ECR 기반으로 이미지를 땡겨와서 ECS에서 돌고, 파게이트에서 돌고, 젠킨스 마스터는 ECS에서 돌고, IAM 룰도 다 정의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만들었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어서 잘 썼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어? 했었더니 이번에는 AWS 코드 빌드를 수익을 했었어요. 왜 코드 빌드를 썼었냐고 물어보면, 일단 저렇게 젠킨스를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코드 빌드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빌드의 특성은 AWS랑 젠킨스랑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되는데요. 코드 빌드를 젠킨스의 잡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래서 젠킨스를 설치하고
AWS 코드 빌드를 엮어만 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젠킨스의 멀티 익스큐트, 사실 젠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슬레이브 관리를 어떻게 하냐거든요.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내가 의도한 동작이 수행하게 하는 거. 거든요. 역시 젠킨스도 다 코드로 다 정의를 했었어요. 앞에 거, 뒤에 거 모두 다 코드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는 제 PC가 딱 여기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의 서비스를 봤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든 사실 대부분의 구조는 똑같아요. 익스터널 LB가 있어, 익스터널 엔드포인트가 있어, 인터널 엔드포인트가 있어, 인터널 어떤 거 써, 시큐리티 그룹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한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다 올리는데 이 젠킨스 잡부터 얼마큼 걸리냐는 건데 10분 이내로 다 만든다는 거죠. 기존 거에 복붙하고 모든 컨벤션이 다 맞춰져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젠킨스도 코드로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에서 가장 컨테이너가 엄청 핫하잖아요. 특히 K8s 중심으로. 컨테이너가 핫한 이유는 사실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기 가장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핫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컨테이너를 서비스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써봤는데 최근에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커와 앤서블로 구성을 한 저희의 이미지 파이프라인인데요. 오리진 OS, 저희는 아마존 리눅스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진 OS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작업을 돌려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 안에는 유음 업데이트도 들어가 있고, 내가 필요한 패키지 AWS CRA를 깐다거나 언집 이런 걸 설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거를 다 앞에다 땡겨놓고 베이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각종 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툴들도 미리 다 다운로드 다 받아내요.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 만들고 다시 한번 프로비저닝을 통해 각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가 되는 베이스로 가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돼서 뭐 서비스를 하는 구조인 거죠. 보통 패커를 이용했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브섹옵스랑도 엮여 있는데 데브옵스와 데브섹옵스가 같이 가는 거는 결국 파이프라인에 다 껴넣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 보안 코드를 다 껴넣는 거죠. 유음 업데이트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잘 하는 거예요. 최신 버전이 버그픽스든 뭐든 날라왔으면 보안 관제 같은 거 쓰면 다 날라오잖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우리 솔루션에 지금 업데이트를 칠 수 있어?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 파이프라인을 다 자동화해 놓으면 앞에서 다 바꾸면 베이스 이미지 생성되고 이걸로 대부 배포하면 대부에서 테스트 오케이, 스테이지 배포해서 테스트 오케이 하면 프로덕션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걸 내가 뭘 바꿔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테스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패커 코드 역시 다 코드로 다 정의를 해야 돼요. 자꾸 코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결국 패커도 코드 얘기니까 이 코드를 다 정의해서 증적 자료로 다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서버마다,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각 패커 코드를 다 가지게 되고 각 원하는 작업들이 앤서블 코드와 다 같이 이제 말려 들어가져 있죠. 자, 그러면 CI/CD는 이 정도고 다음은 그러면 모니터링이랑 툴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모니터링을 얘기를 하면 모니터링은 최근에 정말 SaaS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렐릭과 데이터독과 스모로직은 로그 관련한 거 있고 스택 드라이버도 있고 뭐 페이저듀티, 빅톱스 뭐 관련된 로그 IO 뭐 엄청난 솔루션들이 많아요. 저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SaaS로 다 넘어갈 거라고 봐요. 모니터링 영역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독을 써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나게 좋습니다. 뉴렐릭 최근에 저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너무나 좋아서 진짜 뭐 모니터링을 전부 다 거기서 다 대부분의 모니터링을 다 엮고 있죠. 자, 그럼 로그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ELK랑 카프카를 쓰고 있어요. 아까 저는 SaaS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스모로직이나 구글의 스택 드라이버, 멀티 클라우드죠. AWS 올리고 로그 솔루션은 구글의 스택 드라이버 쓰면 사실 멀티 클라우드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그레이션과 뭔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ELK 카프카를 구성하는데 저는 같이 있는 분이 완전히 리눅스 전문가고 ELK 카프카의 전문가고 퍼포먼스 튜닝 모니터링 이 부분에서 엄청난 경력을 쌓으신 분이랑 같이 페어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 한 1년짜리 마이그레이션은 다 둘이서 진행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ELK 기술을 가지고 있고 카프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튜닝이며 뭐 리눅스 커널이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사이에 다 껴넣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만든 거예요. ELK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다 ELK가 구성되고 카프카 역시 카프카 뭐 테라폼 치면은 거기 설치부터 설정까지 다 들어있어서 다 거기에 다 껴넣는 작업을 다 시작하죠.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이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 디펜던시라든가 그런 걸 다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 조정도 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커널 얘기했을 때 TCP 리유즈, TCP 리사이클, 뭐 IO 퍼포먼스 뭐였더라? 어쨌든 볼륨에 관한 뭐 설정이랑 다양한 커널 파라미터들을 넣잖아요. 그거를 이 앞단에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커널 파라미터가 바뀌어도 뭐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이프라인 구성이니까 모든 구성은 개발계부터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개발계부터 먼저 들어가니까 프로덕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미지로 나갔으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온프리미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데브옵스를 얘기를 했지만 쉐어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잘하는 부분과 내가 잘하는 부분과 팀원이 2명이면 뭐 쉽겠지만 팀원이 5명이고 7명이고 10명이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각각의 리딩하는 입장으로서는 다 파악을 해야 되죠. 이 3명은 뭘 잘해. 이 2분은 뭐 경험이 없어. 다른 사람은. 그래서 일을 다 잘 잘라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은 온프리미스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겪었지만 사실 클라우드는 경험이 없었어요. 비단 2달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전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IAM로를 알려드리고 테라폼 알려드리고 뭐 해서 했더니 시스템 엔지니어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때가 많은데 과연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막 등장하고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이거 다 배우고 자동화 만들고 다 하는데 딱 2달 걸렸거든요. 2달 동안 있으니 어차피 코어는 같으니 거기에 대한 응용 부분만 배우면은 다 뭐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강추한 광고는 아니고, 네. 네. 추천도 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메저먼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메저먼트가 저는 사실 모든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저먼트를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잡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메저먼트를 지금 당장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메저먼트가 뭐냐? 뭔가를 했으면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 중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해? 뭐 캐시 히트율이 어떻게 돼? 이때는 DB가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인지하는 거죠. 뭐가 좋아? 뭐가 나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를 없애는 거죠. 제가 일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랬었는데요. 이럴 것 같았는데요. 이게 이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추측성이 다 사실 결정상에서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엔지니어로서든 그게 PM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특히 마이그레이션은 한번 삐끗하면 데이터가 뭐 콜옵션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게스워크를 없애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메저먼트 얘기는 사실 2017년 AWS 리인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Tools would not fix your broken DevOps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이 발표를 보면 2명의 박사, PhD 엔지니어가 나와서 이분만 PhD네. 이분 PhD 나와서 DevOps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것들을 메저먼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설명해요. 그래서 꼭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반의 예를 들여다보면 자, 이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스루풋이 올라가고 CPU가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CPU는 빵 쳤는데 스루풋은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너무나 방대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OS가 마테잉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마테잉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막으려고 스프링에서 뭐 서킷 브레이커 출시하고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출시하죠. 그래서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모양이야?
이게 나? 뭐가 맞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든 게 다 매저먼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넷플릭스 친구들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응용 기술,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탑이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좀 넷플릭스죠. 너무나 핫하고 너무나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광고를 기술로 하는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 스루풋이 이렇게 측정이 돼서 우리가 AS 사이즈와 이 스루풋이 겁나게 일치하더라. 그럼 좋아. 이런 그림을 했을 때 퍼 인스턴스 스루풋 했을 때 이 타이밍 때 스케일업을 하고 이 타이밍 때 스케일 다운을 하면 정확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죠. 사실 보통 우리가 CPU 뭐 30%, 50%, 60%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측정 매저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스케일링 그룹 개수가 수백 개, 수천 개 정도 된대요. 넷플릭스는. 그리고 제가 맡았었던 삼성 스마트띵스는 170개 정도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서비스였어요. 그것도 역시 각 170개 서비스가 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니까 170개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가진 서비스였죠. 그거를 처음에는 다 폴리시를 똑같이 넣었지만 하나하나 조금씩 바꿔나가고 개선하는 작업을 막 했었죠. 다양한 인원들이. 자, 그리고 매저먼트의 꽃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해요. 2018년 에드리안 크로프트 분이 발표했는데 AWS 서밋의 기조연설에 섰었던 분입니다. AWS VP고 넷플릭스의 OSS 프로젝트를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어쨌든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뭐 익스퍼리먼트하고 빌드 컨피던스하고 캐퍼시티 뭐 좋은 얘기죠. 이런 걸 한 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현재의 꽃이죠. 결국 우리가 DB가 페일오버 됐을 때 아니면 뭐 레디스가 죽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죽었을 때 이런 동작을 다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한 회사, 완벽하게 도입한 회사들이 몇 개나 되냐고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라고 얘기해요. 현재라 하면 우리는 이제 이거는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뭘로 할까? 더 나은 방향이 뭘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그거죠. 현실 격차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컨셉만 보자는 거죠. 그렘린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페일러 애저 서비스라는 건데 뭐 쉽게 말하면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약간 도와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한 개예요. 카오스 익스피리먼트 폼을 제공을 하는데 이걸 웹 UI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간단하죠. EKS야, 게스트북이라는 서비스야, 모니터링 툴은 데이터독이야. 좋아. 셧다운 컨테이너에서 리스 프라이머리를 프라이머리 컨테이너에 있어 1미닛 셧다운 그렘린에 의해서 셧다운이 됐어. 그래서 레디스가 죽었을 때 레디스 리플리카는 프로모티드 될 거다. 데이터 로스가 생긴다. 500. 네. 언익스펙티드가 뭐 이런 결국에 무슨 테스트를 했다거나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다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 매저먼트죠. 그 기록의 역사로 배운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잘 기록해야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를 안 하고 기술 부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쉐어링 부분도 쉐어링이라 하면 간단한 거죠. 내가 공부한 거 다 같이 하고 제가 있는 이유도 이 데브옵스 정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2012년도부터 하면서 제가 써왔었던 AWS의 규모는 엄청난 규모인 거거든요. 한 달에 AWS 비용만 수십억 원씩 나가서 1년 비용이 수백억 원씩 나가는 EC2 인스턴스가 8,000대, 9,000대 하고 2,000대, 3,000대 하는 대용량 솔루션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사실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겪었었던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쉐어링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쉐어링 얘기하면 결국 좋은 얘기죠. 플레이 나이스 위드 아더 뭐 이거죠. 잘 하고 에브리원이 해야 되고 뭐 피플 사람들을 돕자는 거죠. 그들의 이슈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뭐 이런 얘기죠. 자, 어플리케이션 항상 리팩토링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글 어떤 팀은 3년을 기준으로 본대요. 어플리케이션을 3년 동안 돌리고 3년 후에는 다시 만드는 프로세스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쉐어링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돈 서치 실버블릿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뭔가 하나만 써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거가 저는 K8S 컨테이너가 나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이 다 얘기를 해요. 모든 거. 그거는 굉장히 작은 워크로드에 작은 서비스를 구성할 때의 얘기예요. 이게 정말 커진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컨테이너를 도입하다가 컨테이너를 일정 안에 실패해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일리 7TB의 로그가 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과연 EC2 인스턴스가 베어메탈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버추얼 머신과 이 컨테이너로 했을 때 너무나 테스트해야 될 양이 많아가지고 일정을 못 맞췄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되겠죠. 어떻게 잘하면 되겠는데 일정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은 대용량부터 모든 것도 다 고려할 거 없이 모든 게 해결돼요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버블릿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이스는 키죠. 항상 기반 자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워크로드를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컬처를 만들라는 거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뭐 한다는 걸 만들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변할 수 있게 코드도 다 만들고 모든 부분은 다 코드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생활을 이지하게 만들어야 되지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데브옵스 업무 열심히 하고 자동화하는 이유는 인생 편하게 살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장애 대응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삶을 살기 위해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얘기였는데요. 테크놀로지는 항상 사람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아무리 과거에는 내가 아는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게 가능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알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롭. 이거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회사, 항상 제가 발표할 때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는데요. 가장 저한테 존경하는 회사 하면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꼽지 않습니다. 저는 루이비통이라는 회사를 꼽아요, 항상. 왜 루이비통이라는 회사를 꼽아 하면 이 친구들이 과정을 보면 자기네 예술적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작품들을 언제부터 했냐면 1800년대 중반부터 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이 모아서 책으로 내요. 그럼 이 책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이 패턴을 연구할 때 내가 어떤 데서 영감을 받았어. 재질을 이걸로 시험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았어. 하는 자기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고민했었던 모든 흔적이 우리는 IT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록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아톰 써서 MD 파일로 저장하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지라, 컴플러스 굉장히 많은 솔루션 했지만 이걸 이 사람들 다 수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걸 심지어 필름 형태로 구분해서 100년 전에 특정 어떤 가방 디자이너, 가방 예술가 분들이 누구랑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했던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쌓아가고 모아가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표 제목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나요? 네네네. 그래서 발표의 마지막인데 제가 발표 제목을 데브옵스 아트라고 지었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예술을 정의한다면은 뭔가 영감이 떠올라서 팡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고민과 굉장히 노력과 굉장히 모든 많은 기술들을 생각했을 때 작품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힙합에서 랩하는 친구들이 3년 공부 열심히 3년 랩해서 성공하고 나 아티스트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IT 엔지니어들은 왜 안 나오냐는 거죠. IT 엔지니어도 이제 가장 전 세계 자본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게 어쨌든 IT잖아요. IT에서도 아티스트가 나오는 게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저는 테크니션을 넘어서 예술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의 영역이 뭐 별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한 일들을 모두 다 기록하고 이 일 때문에 옆 사람이 편하고 우리 서비스가 잘 되고 하면 사실 그게 예술이 아니냐는 거죠. 내 감정적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정을 뺄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감정을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왜 선택했는지, 이거 하면 무슨 편의가 있었는지,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하는 게 파일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했으면 기술 부채를 없애려면 모든 부분들을 다 코드로 정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거를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3월 18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녔었는데 AWS 어카운트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는 어카운트였어요. 그거를 4가지 어카운트로 분리하고 모든 개발자한테 교육시키고 모든 서비스 솔루션들을 다 20개 가까이 되는 솔루션들을 데브 스테이지, 로드 테스트, 프로덕션까지 다 올리고 모니터링 다 붙이고 카프카 붙이고 ALK 붙이고 뉴렐릭 붙이고 시스템 퍼포먼스 튜닝 하는데 딱 2달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앞에 부분 때문에 시간이 빨라져서 좀 그랬었는데 여기까지고, 질문은 나중에 저희가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레퍼런스 자료예요.